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다 거쳤는데도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잖아요.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패망의 30년이 올 수도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영업 폐업이 빠른 속도로 몰락해가고 있는데, 내적 변화 이후에 외적인 생존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민족,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재확인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선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우린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갈림길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디서 그 분기점이 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분기점, 지금부터 몇 년이네? 차기 정부에서 완전 갈라지겠죠, 이 분기점이. 분기점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기업들 부도나고 있잖아요. 실질 임금 하락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영업 폐업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그 숫자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시적 경기 부진이라고 넘기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제가 아무리 경제를 몰라도 지금 뉴스만 봐도 지금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문제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대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서 갈린다고 봐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현실화돼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구조를 뭐 어떻게 바꿀 건데 네가? 라고 하면 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거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저는 그 수많은 몸뚱이를 다 잘라내고 결론에 빨리 간다면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그 개헌으로 뭐 바뀌어야 될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국민 개병제, 양성 모두 징병, 전 이거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조 문제, 지금의 노조법, 노동법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귀족 노조 문제 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노사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87년 체제 너무 많이, 지금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멍해처럼 지고 온 한때 굉장히 좋은 툴이었으나, 지금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정말 이 무거운 무게만 남은 이 짐이 된 87년 헌법을 개헌을 통해서 이제는 선진국에 맞는 헌법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열강의 틈바구니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성공한 국가였다면, 이제는 다시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없는 국가가 돼야 되겠죠. 일본이 몰락한 뒤 우수한 인재와 기술이 조용히 국경을 넘어갔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스스로 흘려보내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수치상의 붕괴가 아니라 사람의 이탈이에요. 사람의 이탈. 제가 이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가 국군이 꺾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잘 산 나라가 됐더니 로마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해요. 그래서 군대 갈 그 병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시민권을 주는 대가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로마 군인을 시키죠. 꼭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인력 유출이 아니에요. 인력 유출은 국내에서 그 산업 분야에서 사라지는 것도 인력 유출이에요. 가령 우수한 엔지니어가 치킨집을 하면 그것도 인력 누수고요. 또한 물리학자가 꿈이었던 과학 영재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의대에 진학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인력 누수예요. 로마는 서로마도 그렇고 동로마도 그렇고 이 국가들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군사 분야를 용병에게 맡기면서 활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인력 누출인 거예요. 해외에 대해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먼저 국내에서 생존이 가능해야 외국에서 경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자리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는 동기를 제공해 줄 줄 아는 사회가 돼야 돼요. 모든 국제적인 기술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생존이 먼저잖아요. 로마 군단병이랑 똑같아요. 로마군은 군 복무 기간이 17년이었어요. 17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합니까? 당시엔 평균 수명이 40살, 50살 그런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빵과 서커스라는 말을 우미나 정책의 표본처럼 이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빵과 서커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야 17년간의 군복무를 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17년간의 군복무를 시켜야 군사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빵과 서커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사업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을 서주고 회생 파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망해서 그냥 한 번 망했다고 끝나지만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테니 계속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물건을 사고 팔아라. 그렇게 해서 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일원이 되다. 그게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그게 다 빵과 서커스예요. 빵과 서커스의 고급스러운 세련화된 현대 버전은 벤처 투자도 있죠. 국가가 벤처에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먹여 살려주는 거죠, 초창기에. 그렇지만 거기서 또 잘 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잘 되는 기술이 나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그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많은 인력들을 또 고용하게 되고 그런 효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과 서커스를 우리가 단지 빵과 서커스를 비판의 용도로 부정적인 용도로 많이 쓰는 언어지만 빵과 서커스가 로마 시대에 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 그것은 필수 불가결했다. 예,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빵과 서커스를 잘 제공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수술에 들어갈 때가 지났다. 그래서 개헌 정치권에서 개헌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겠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천천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 안에 방향을 틀 것인가? 우린 아직 기회를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린 모든 기회를 놓쳤고 열자는 다 떠났고 망하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구조적 변곡점 위에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일본이 부러운 건 일본의 크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다 거쳤는데도 어쨌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안 죽고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또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1억이 훌쩍 넘는 인구가 만들어내는 규모. 그 탄탄한 내수 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일본 경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우리는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해당하는 시대가 오면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패망의 30년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줄폐업, 줄부도, 출산율 문제야 뭐 워낙 유명하고 심각한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민도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피로 그러니까 임계점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해야 될 건 경기 부양하자, 유동성을 공급하자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개편, 근본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자리 구조도 개편돼야 되겠고 교육과 산업의 연계 혁신. 제가 말하는 것은 뭐 교육과 산학 뭐 협동 무슨 법안 이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의대나 전문직이 아니라 국가 핵심 역량 사업에 몸을 던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도 재설계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러는데 사실 길거리에서 그 리어카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직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제 무너뜨릴 때 엄청난 대전쟁이었습니다. 결국은 카르타고보다 돈도 없고 카르타고보다 촌스럽던 로마가 부유하고 세련된 카르타고를 멸망시키잖아요. 이것은 로마 사회의 구성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카르타고의 수준이 더 높았지만 로마 사회의 응집력은 더 강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로마군은 다 시민병이죠. 로마 남자는 기본적으로 농사꾼인 동시에 군인이었어요. 카르타고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상인 조직들이 조직한 무역 연합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국가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각자 열심히 돈 벌어서 부유함을 누리고 돈을 각출해서 용병을 사다 쓰는 게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상인들에게는. 그러나 이 계산적인 합리로 국가가 살고 죽지 않아요. 국가가 위기를 헤쳐나가고 살고 죽을 때는 응집력으로 살고 죽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로마를 멸망시킬 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카르타고의 한니발 바르카 장군이잖아요. 한니발 바르카를 증오하고 이 사람에게 분노하고 공포를 느꼈지만 또 지극히 로마 사람들은 이분을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이나 이 한니발이 갖고 있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로마인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살아야 번영한다라고 하는 기본 상식을 우리가 재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X세대고 개성시대 겸 개인주의 시대의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시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민족,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재확인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적 성장이란 말이 좀
때부터 유행이잖아요. 내적 변화 이후에 외적인 생존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적 붕괴를 막아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우리의 내적 변화가 생겨야 우리가 더 강력한 열강이 돼서 열강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말 많은 게 걸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는 최근 보수는 이재명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다시 고민해야 할 보수의 의미를 제기하셨는데요. 한국 보수의 뿌리와 지금 우리가 되새겨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함께 쓴 공저자들과 함께 쓴 그 책 제목에서 보수는 그냥 한국형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승만과 박정희의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단지 뭐 성장 중심이면 보수고 뭐 분배에 더 신경을 쓰면 진보고 이런 식의 보수 진보 좌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막 프랑스, 영국, 미국식의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 진보를 나눌 때 와, 한국에서 보수 진보를 한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굉장히 오염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의 두 신으로 환웅과 단군으로 추앙받는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두 인물이 보수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많이 컨테미네이션 오염시켰어요. 한국의 보수는 그냥 결과적으로 결과주의예요. 자,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이유. 자,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 됐지? 계속해서 역산의 그 역추적을 하잖아요. 그럼 최초에 뭐가 있었을까요? 커다란 거 하나 있습니다. 농지개혁이 있습니다. 농지개혁은 어떤 거냐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80%의 인구가 농업 인구였어요. 그중에 다시 85%가 소작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인구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강점기 거쳐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인구의 대부분은 지주에게 착취당하며 신음하는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이 소작농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선사하는 거죠. 뭐냐면 이거예요. 소출의 30%를 5년 동안 납부하면 내가 경작하던 땅이 내 땅이 된다. 말이 됩니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대만도 일본도 농지개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급진적이고 철저하게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농지개혁을 시도한 나라도 성공한 나라도 없어요. 이걸 지금 그대로 대입을 하면 전혀 과정 없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강남의 건물에 임대해서 갈피탕집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매출의 30%를 건물주에 5년 동안 납부하기만 하면 그 공간 1층이 건물 1층이 내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거를 실시를 한 거예요. 누가 안 합니까? 원래 소작농들은 소출의 절반을 지주에게 무조건 뺏겼어요. 심할 경우에는 60% 70%까지 뺏겼습니다. 그런데 소출의 30%를 5년만 내면 돼요. 그것도 국가에게 납부하면 국가가 이제 그걸 대납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당시에 생존해 있던 친일파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 지주들은 다 몰락해서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요. 우리는 소작농, 전국의 소작농이 다 자작농이 됩니다. 그러면 지주한테 뜯기지 않아도 되니까 잉여 농산물이 생기죠. 이 잉여 농산물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이 됐고요. 최초의 애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말하자면 어느 산업 현장에 투입돼도 우리나라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 역군들이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량으로 말하자면 공장처럼 출하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옛날에 6남매씩을 낳아갖고 키웠는데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 땅을 6분의 1로 6분의 1씩 나눠서 상속을 시켜주면 다 같이 굶어 죽어요. 3대도 못 가요. 땅이 좁아지면. 그러면은 공부시킨 애들은 도시로 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산업 역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농지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농지개혁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회주의자인 조봉암에게 이승만이 농림부 장관을 맡기면서 이 농지개혁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파인 이승만과 정말 극좌파에 해당하는 사회주의자인 조봉암이 그때만큼은 일시적으로 손을 잡아서 농지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성장 가능성 발전의 튼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승만이 정말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우파라면 그런 빨갱이 짓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농지개혁을 하면 나라가 좋아질 것 같고 해야만 하니 자기가 싫어했던 나중에는 그 이승만이 조봉암을 죽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엔 사회주의자도 필요하면 쓴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농림부 장관을 맡겨서 그림처럼
농지개혁에도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의 결과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가 됐죠. 이게 한국식 보수예요. 우파주의. 한국식 우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던 나라는 굴러가게 하고 국가와 국민을 잘 살게 만든다. 그 과정에 논리적 일관성은 없더라도 그냥 집체주의, 군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다 끌고 와서 짬뽕 믹스를 만들어놔도, 그래서 제가 보수가 오염됐다고 하는, 좋은 의미로도 오염됐다, 만들어도 결과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결과는 뭐냐면 당장 국민이 먹고 사는 것도 결과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 돼야 된다라는 게 이승만 박정희의 결과주의였어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주의적인 어떤 제도가 뭘까요? 국민의료보험 제도예요.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로 외국에서 견하고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한 부분도 많은 국가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최상급인 국가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민의료보험.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민족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나라를 배신한 만주군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사회주의자이기도 해요. 박정희는 여러 가지 사상이 믹스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은 결과주의로 흘러가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새마을 운동을 보면 민족주의, 집체주의, 군대주의, 어떤 군대식 시스템, 그 다음에 사회주의,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일하고 집단 노동자처럼 그 결과를 나누는 그 모습은 굉장히 또 공산주의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의 운동이 외국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후진국, 준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배우러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이런 성공 모델이 없어요. 왜 성공했을까?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보장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다 끌어다 쓰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보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 전통적인 용어 사용으로 보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보수가 없지만 한국형 보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도의 결과주의, 실용적 결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말했던 박정희가 화교들 때려잡을 때 절차적 정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화교 자본이 없어야, 화교 자본이 몰락해야 우리나라가 잘 될 게 너무 보이니까 그냥 대놓고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한국형 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는 이재명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는 이재명은 그냥 결과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내놓는 정책들을 쭉 보면 이승만 박정희랑 비슷하게 항상 분배가 필요한 부분에선 분배를 말하고 성장이 필요한 부분에서 성장을 말해요. 이 사람은 성장주의자인데 성장을 위해서 분배가 도구로서 필요하다는 거지. 분배를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처럼 분배는 아름다운 것, 분배는 좋은 것, 분배는 정의로운 것, 이렇게 도덕적인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요. 결국 그리고 분배 성장은 쌍을 이룬, 성장이 돼야 분배도 되고 분배도 돼야 성장이 되는데 결국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심플한 결과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갖다 쓰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보수는, 이재명의 보수는 한국적 보수다. 이게 책 제목의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상황을 볼 때 결과로 말하는 정치가 다시 필요한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과로 말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죠. 지금 출산율을 보세요. 부동산 가격을 보세요. 지금 자영업 폐업률을 보세요. 좌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책을 급하게 썼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을 때, 이 사람이 욕을 먹을 때, 물론 이 사람을 지지해도 되고 비판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욕을 먹을 때 종북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이유로 욕을 먹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욕을 먹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한국의 전통적 보수를 무비판적으로 계승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욕을 한다면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에요. 자, 국힘에서 그 상속세, 이제는 정말 상속세 폐지할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운동하셨던 분들의 그 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상속세는 불로소득, 부자들일수록 상속 많이 받는 것, 그것은 뭔가 아름답지 못한 것,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상속세 폐지하자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거를 폐지하자고 할 수가 있냐. 그 부자들 좋으라고 하는 그 국힘이 발의한 그 법안에 어떻게 동조를 할 수가 있냐. 변절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주의라니까요. 자, 상속세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속세를 다 물고 아들한테 중소기업을 물려주면은 그 기업이 망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은 회사를 굴러가고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그 자본이 결국은 회사 처분하면 뭐 합니까?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병들게 한다.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자식한테 회사 물려주는 이 현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지. 이 잘못된 문화를 바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떠들면 자식에게 기업 물려주고 싶은 사장님들의 마음이 바뀝니까? 그 마음은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안 바뀔 거라면 상속세를 폐지해서 우리의 산업 역량이 구석구석, 전국 구석구석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자. 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사고 방식이에요. 여기 정파적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성남 길바닥, 여기도 중앙정치 출신이 아니잖아요. 성남 스트릿에서, 길바닥에서 정말 그 사회운동 그 변호 하다가 뭡니까?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가 시장이 됐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경기도지사 됐다가 비로소 중앙정치, 여의도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거든요.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좌우 논리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극좌파고 종북좌파라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상의 이재명을 놓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차라리 실용적인 결과주의만 있고 이념적 근본도 없고, 예, 차라리 근본이 없다. 이렇게 욕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빨갱이라서 욕한다? 포퓰리스트라서 욕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그다음에 경기도 그 지역 화폐 같은 거 보면 항상 뭐냐면 내수 시장을 돌린다거든요. 돌려야지 시장이 돌아가야지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을 포퓰리스트나 종북좌파라고 비난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가 돼서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억울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재명의 억울함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지하지 않으셔도 되죠. 알고 선택하자는 거니까. 지금처럼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이 쓰러지는 시대에 이런 기억을 어떻게 현재와 연결하고 계승할 수 있을지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수 세력은 가난한 사람들의 적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뇌당해서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지적 우월감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그런 말버릇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 때문이에요.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 그게 어느 정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한 거고 어느 정도 비율을 국민들이 잘 해준 건지 그 비율을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지도자였던 시절에 국민들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신장로에 도로가 깔리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봐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밥술이나 간신히 먹고 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나의 피와 노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지는데 내 손을 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존중해야 돼요. 이 정도도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지적 도덕적 우월감을 무슨 근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만큼 멍청하고 남들은 나만큼 똑똑하다. 나는 남들만큼 나쁘고 남들은 나만큼 착하다란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장을 한국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응집력이 다시 모일 때가 됐는데 지금은 사회 불신과 분노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거든요. 참 정말 촌스러운 말로 끝을 낼게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창피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